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우크라 벨라루스 전선 천무 긴급 투입. 2. 대만에 올인한 기업들 대가 치를 것. 3. 아시아 나토 위 진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육군 3포병여단이 강원도 양양에서 239mm 급 다연장 로켓 천무의 해안 실사격 훈련 현장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한국판 강철비라 불리는 천무는 사거리 80km, 축구장 3개 넓이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육군의 최정예 무기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무는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국산 다연장 로켓포로서 한국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1,314억 원을 들여 개발했고 미국이 만든 MLRS, 멀티플 런치 로켓 시스템과 대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최초의 국산 다연장 로켓포인 구룡보다 사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공격 원점 및 중심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주로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바다로 침투하는 적의 함정들에게 지옥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상과 달리 해상 사격 훈련에는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파고 즉 파도의 높이가 2.1m 이상일 때는 발사된 로켓 포탄의 탄착 지점 확인이 어려워 사격 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상 탄착 지점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려면 해군 함정의 레이더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의 경우 조류에 의해 표적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포탄의 정확도 측정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천무와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MLRS는 사거리가 짧은 연습용 로켓 포탄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무 역시 연습용 로켓 포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천무가 운용하는 탄약은 두 종류로 사거리 36km 위 130mm 로켓 포탄과 80km 위 사거리를 자랑하는 239mm 유도탄이 있는데요. 향후 사거리 45km 위 230mm 로켓포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천무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영토에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신형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 북공기부양정 킬러인 국산 비궁 유도 로켓, 국산 단거리 대공미사일 천마가 배치되어 천무, 천궁, 천마 등 이른바 국산 3000, 1000 무기체계가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무의 배치로 백령도의 큰 위협으로 부각되어 온 북황해도 고안포 공기부양정 기지 등 주요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천무 239mm 유도 로켓은 GPS-INS, 관성항법 장치,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 최대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300개의 자탄, 공중에서 뿌려져 최대 축구장 약 3배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고폭탄두는 관통탄두로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방어된 벙커나 건물 등을 파괴합니다. 시속 80km로 빠르게 작전지에 투입돼 도착 7분 만에 첫 탄을 쓸 수 있는데 사거리 80km 이내면 360도 범위 어디든 대량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발사 차량 1문당 12발이 로켓이 탑재되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도 70여 km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 로켓을 쓸 수 있지만 발사 차량 1문당 6발만 탑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무는 발사 차량 1문당 12발이 로켓이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력한 발사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23 한미연합 합동화력훈련장에서 한국 화력무기 시범을 직접 참관한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화력에 대해 인상적이라고 평하면서 특히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보더니요, 천무라고 한국어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K808 장갑차와 천궁-2 방공미사일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세부 재원을 묻기도 했는데요. 천무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겁니다. 결국 폴란드는 288문이나 되는 천무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천무는 지난해 폴란드와 1차 수출 이행 계약을 했으며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돼 실전 배치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와 수출 계약이 체결됐던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첫 선적을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육군용으로 개량된 천무의 폴란드 제식명은 호마르, HOMAR-K입니다.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산 트럭과 동합된 첫 K-39 천무가 이미 폴란드로 이동 중이라며 8월 중순 내로 한국 장비가 폴란드에 올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난 10월 폴란드는 천무 구매 계약 218대를 체결했고 올해 천무 18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8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다연장 로켓 MLRS K-39 천무를 폴란드 옐츠, 젤크 8X8 차량과의 통합 작업을 마치고 폴란드로 인도했는데요. 천무는 8월 폴란드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천무가 폴란드에 최전방을 방어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 양국 방산업체들은 2차 계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수출금융 문제 등 몇 가지 이견을 해결한다면 폴란드가 유럽에서 한국 방산 무기에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오는 10월 폴란드에서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10월 이전에 2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이 빚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로의 K-방산 수출은 작년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게임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천무의 유일한 경쟁자는 이스라엘의 펄스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펄스는 원래 이스라엘 군사산업 IMI가 개발한 링크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기원으로 합니다. 미국의 M14이 히마스와 한국의 천무보다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최근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모로코가 도입했을 정도로 천무의 경쟁자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군비 증액에 나선 유럽 국가들에게서 펄스 및 추가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어 한국의 천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이스라엘마저 완벽하게 제치면서 세계 시장을 호령 중입니다. 지난달 23일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52 말레이시아 수출 총 18대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로 올해 K-방산 대규모 수출로는 첫 사례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앞으로 전투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FA-50 수출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K-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 110억 달러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국내 생산 무기의 75%를 수출하고 각종 첨단 기술로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해 그동안 K-방산의 롤모델이자 넘보기 힘든 넘사벽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제 규모 면에서도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전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앞서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분석한 2018에서 2022년 국제무기 이전 동향에서 한국은 세계 9위에 올라 10위인 이스라엘을 제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롤모델을 제친 겁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이스라엘을 제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제 방산 강국 이스라엘도 넘었으니 다음 목표는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여는 일입니다. K-방산은 폴란드 대박 신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 만도제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의 시진핑이 새롭게 발표한 국가전략계획에서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고 필요한 경우 무력 사용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전당대회 직후에 발표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대만과의 적대적인 현상 유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만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중국의 정책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에 대만과 관련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기업 특성상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반도체 설계도와 정보를 넘겨받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TSMC를 비롯한 다수의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이 총집약된 반도체 설계도가 최근 대만 TSMC 위 파운드리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며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이 적용된 3나노 공정위 양산을 시작하는 등 기술력만으로 TSMC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 9월 안으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도체 장비 배송 문제와 다른 반도체 생산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어 내년 초까지 3나노 양산을 미룬 상황입니다. 작년에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TSMC 위 기술진은 3나노 양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하면서 기존의 2년 주기로 신공정을 양산하던 것과 다르게 더욱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3나노 양산엔 생각보다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삼성은 지난 6월 3나노 양산의 성공에 이미 고객사들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TSMC는 사업 초기인 80년대부터 위탁 생산, 파운드리만을 전문으로 다퉜지만 삼성전자는 2010년대 들어서며 파운드리의 시장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7년 5월경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하며 5년 차의 신생업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파운드리의 원조 TSMC보다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업 근황을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업계 2위이지만 16%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50%대의 TSMC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로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삼성 파운드리에게 반도체 주문을 맡기는 고객사들의 반도체 설계도와 성능 향상의 핵심 기술이 삼성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경우 아이폰에 탑재되는 스마트폰용 CPU 생산을 대만의 TSMC에게 전량 맡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기에 CPU 설계도를 삼성 파운드리에게 건네주면서까지 생산을 맡긴다는 건 애플 입장에서 내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TSMC의 경우는 삼성처럼 중압반도체 회사가 아니리 오로지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기 때문에 설계도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을 건네주더라도 자신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은 종합반도체 회사이기에 TSMC를 압도하는 기술력이 있어도 파운드리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보완을 이유로 TSMC를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들어준 대가를 톡톡히 치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전당대회에서 더 이상 대만과 통일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마저 중국과 대만을 일국량제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미국에서도 대만 관련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국량제는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던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머스크가 뜬금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머스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능으로 대민 TSMC 위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증폭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무력 충돌이 생긴다면 향후 몇 년간 테슬라 차량에 공급될 반도체 칩이 부족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무란해 신차 출고 기간이 기본 1년에서 평균 2년까지 늘어난 상황에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부터 컴퓨터 CPU와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는 AMD와 엔비디아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 TSMC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주며 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10년 가까이 30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투자를 집행했지만 서방 세계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던 반도체 기업들마저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게 유일한 반도체 공급국이 된 중국은 러시아에게 납품하는 반도체의 불량률이 최대 50%에 달한다고 영국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과거 중국산 반도체의 불량률은 1%에서 2% 사이였지만 서방의 제재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불량률은 0.05%에서 0.1% 사이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 반도체 불량률이 얼마나 황당한 수치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유도무기와 군사장비에 탑재해야 되는 반도체가 부족한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의 반도체를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의 반도체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흡수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금률이 한 자릿수이며 연간 28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 국가입니다. 반면 중국의 15억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이 대만과 통일하면 농축된 기술력을 단숨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설계도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같은 업체들은 최첨단 특허와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설계도를 TSMC에게 건네주면서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만약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에 넘어가면 이런 최첨단 극비 정보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서방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를 저지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한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한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우려처럼 중국은 실제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통일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국제적인 이목이 쏠린 가운데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첨단 방산 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늘어난 미국의 방산 장비 수요에 대만이 도입하려던 방어무기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몇 년 뒤에 더욱 강한 방위력을 갖추기 전에 현재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여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게다가 중국 지도부에선 반도체 없이는 양질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기반 산업으로 깔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제대로 된 반도체 장비조차 반입하지 못하는 중국이 제대로 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반도체 자립을 못하게 된 중국은 성장률의 한계가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2년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숫자이며 이번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3분기 경제성장률 실적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만약 3분기 성장률이 좋았다면 시진핑 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전당대회 이후로 성장률 발표를 미뤘다는 점에서 시장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출산율도 급격히 낮아지자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하기란 무리라 판단하며 현재의 중국이 가장 강력하고 앞으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대만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흡수 통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지금보다 시간을 더 끄는 경우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이 발전한 것보다 더욱 커지며 대만의 방어체계 시스템은 더욱 튼튼해지고 대만의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력마저 지금보다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게 돼 여러 가지로 중국에겐 지금이 가장 빠르고 대만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국제적인 대만 고립 작전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연합 유엔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외교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은 국제적인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할 시에 유엔이 정당한 개입을 받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만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열악하고 지금처럼 대만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준다면 결과적으로 언젠간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는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신뢰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처럼 군사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대만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정직한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외교가의 소문으로만 돌던 아시아판 나토의 실체가 뜻하지 않는 기회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다수의 참여와 더불어 한국의 본부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을 제압하는 거대 군사동맹의 중심에 한국이 놓이게 된 상황. 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크라이나.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잔혹한 짓을 저지른 일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공분했는데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는 러시아 대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각종 무기와 강력한 경제 제재 동참을 간곡히 바라며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단체는 바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는 나토의 존재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결성한 군사동맹으로 만약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소속 연합군이 그 즉시 출동. 상대 국가를 향해 공격이 가능해 러시아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였죠. 특히 소련이 해체되고 과거 소련 연방국이었던 국가들이 하나 둘 나토 가입 요청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극도로 두려워했는데요. 자신의 앞마당까지 나토의 세력이 확산되면 러시아는 서방 세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특히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한 푸틴은 러시아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의 제안에 넘어가려고 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행보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물자나 군수품을 보내며 지원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국가들을 치지 않는 이유로 나토의 즉각적인 참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토의 주요 병력인 서유럽 국가와 미국 병력이 투입이라도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본토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효용성을 실감한 미국은 비슷한 조직을 아시아에도 설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미국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은 아시아판 나토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만을 상대로 끊임없이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을 미국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동원해 오키나와를 비롯 대만 주요 항만의 시설을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뜻이 맞는 아시아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는 게 필요했습니다. 설사 미국이 늦게 대응한다고 해도 중국 주변 국가가 먼저 중국 공격에 맞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미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눈치채기 전에 미국 주도의 동맹을 세워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수립을 도모한 것이죠. 미국은 오커스, AUKUS 설립부터 조심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오커스, AUKUS 정상이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기로 한 것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오커스 그룹이 초음속 미사일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공유, 미사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발표에서 등장한 미 의회조사국 CRS 보고서에서는 뜻밖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협력을 위해 호주, 인도, 일본과 한국 등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한 동맹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쿼드와 오커스 그룹만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 일원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거국적인 군사동맹의 존재가 암시되었던 것인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시아 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상황. 심지어 보고서에는 주요 동맹의 본부, 헤드쿼터로 한국이 최고의 장소이며 동맹 업무를 수행할 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본부가 되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접촉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조심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쿼드 플러스 조직에 참여, 거국적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게다가 최근 새 정부의 수반이 된 윤 당선인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둔 상황.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있어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죠.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으로 오랜 동맹관계를 구축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아시아판 나토 본부를 세우기에 서울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관찰한 중국은 즉각 이에 반발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폄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연구기관인 군사과학연구원의 후평성 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와 동맹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 결국 아시아판 나토 발족을 막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측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희망사항일 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존재감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거쳤죠. 이제는 그 결실을 이룰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첫 시작은 오커스, AUKUS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9월 미국은 호주, 영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새로운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동맹은 즉각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사전 예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군사동맹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호주의 참전은 중국의 큰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지 않아도 태평양 일대 국가에 중국 대사관을 파견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 군도 국가의 친중 세력을 키워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인도양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중국은 호주가 견제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전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이 이에 제대로 반응하기 전에 미국은 한 번 더 중국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쿼드 발족으로 연이은 군사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인도, 호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아태 지역 평화를 위한 정기적 정상회담과 군사적 교류를 하기로 맺은 체제입니다. 기존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죠. 갑작스러운 격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커스에 이어 쿼드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맹을 맺으며 아시아판 나토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들 국가, 쿼드 참여국은 중국의 의협을 부추겨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식적으로 쿼드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응에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미국 외교 및 군사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유롭게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맞설 동맹을 찾으려 했죠. 그러다가 발생한 것이 올해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망가지고 러시아의 군사력 역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재고하면서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발맞춰 중국이 대만에 전투기를 보낸 행위도 러시아가 패색이 짙어지자 도발 횟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론을 관찰한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미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과 호주, 그리고 태평양 주요 국가를 포함하는 거국적 군사동맹을 추진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물밑에서 준비한 전략에 된통 당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시아판 나토가 중국 코앞에서 결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그 주축이 될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약속은 물론이고 중국의 참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중국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시아판 나토. 중국의 코를 납작 누를 수 있는 거대 기구가 모습을 드러내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